1923년 봄 경복궁의 하늘은 유난히 낮았다. 조정의 문이 닫히고 북소리 하나 없이 침묵이 내려앉던 그날 왕의 명이 떨어졌다. 대비를 서궁에 가두어라. 그 명을 내린 이는 다름 아닌 그녀의 아들 광해군이었다. 불과 10년 전 그는 세자 시절 효성과 총명으로 이름을 떨쳤다.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며 경전을 탐독하던 그 소년이 왜 어머니에게 죄를 물은 것일까? 누가 그를 이토록 차갑게 만들었는가? 세자 시절의 광해는 늘 침착했다.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백성을 돌보았고 전란 후 폐허가 된 조정을 수습했다. 그런 그가 왕위에 오른 역사는 그날을 서궁의 문이 닫힌 날이라 기록한다. 인목대비 성은 박씨. 그녀는 선조의 계비이자 어린 왕자 영창대군의 어머니였다. 한때는 조정이 존경하던 대비였고 모든 신하가 무릎 꿇고 절하던 존재였다. 그러나 아들이 왕이 되자 그 존경은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권력은 언제나 모자를 쓰고 들어오지만 의심의 그림자를 남기고 간다. 그날 아침 대비의 침소 앞에 12명의 내관이 섰다. 그들은 명령을 받들어 문을 봉쇄하고 모든 시녀를 내보냈다. 대비마마 전하의 명이 옵니다. 짧은 말 한마디에 여인의 인생이 뒤집혔다. 서궁의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었다. 국가의 죄인으로 역사 속 이름 없는 그림자가 되었다. 사관은 그날을 건조하게 기록했다. 광해군 서궁에 대비를 유폐하다. 하지만 아무도 적지 않았다. 그 대비가 어떤 얼굴로 마지막 햇살을 바라보았는지를, 그녀의 눈에 비친 아들의 얼굴이 얼마나 낯설고 멀었는지를 왕은 결심했지만 하늘은 침묵했다. 한낮인데도 달이 떠 있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것을 모자의 인연이 끊긴 징조라 속삭였다. 아들은 왕이 되었고 어머니는 죄인이 되었다. 역사는 그렇게 한 줄로 기록하지만 그 뒤에는 피보다 짙은 눈물이 흘렀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 그것은 단 한 번의 명령이었다. 서궁에 가두어라. 그리고 그 명령은 조선의 가장 어두운 페이지를 열었다. 1992년 임진왜란의 불길이 한양을 삼켰다. 조선의 왕선조는 궁궐을 버리고 의주로 피난했다. 그 피난길에서 젊은 왕비 박씨는 생애 처음으로 국가의 붕괴를 보았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세자로 책봉된 인물이 바로 광해군이었다. 그는 피난 중에도 백성을 위로하고 식량을 나누며 왕을 대신해 명나라 사신을 맞이했다. 모두가 말했다. 이 젊은 세자가 아니었다면 조선은 이미 무너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 칭송이 곧 불씨가 되었다. 왕의 또 다른 아들 어린 영창대군이 태어나면서 모든 질서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1998년 전쟁이 끝나고 선조가 한양으로 돌아왔다. 그는 늙었고 병약했으며 무엇보다 의심이 깊어져 있었다. 그의 눈에는 세자 광해가 너무 완벽했다. 공이 많고 사람들의 신망이 높았다. 그런 아들은 종종 왕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그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인모광후였다. 박씨성을 가진 그 여인은 젊고 총명했다. 왕의 신임을 받으며 한동안 궁정의 중심이 되었다. 그리고 그녀의 품에서 태어난 영창대군은 왕의 진짜 후계자로 불렸다.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꾸었다. 왕은 흔들렸다. 광해는 공이 많으나 정통이 아니다. 영창은 어리나 정통의 피를 이었다. 그 한마디에 조정은 둘로 쪼개졌다. 동인과 서인, 대북과 소북. 당파는 이름만 달랐을 뿐 모두 피를 부르는 싸움이었다. 어느 날은 광해를 칭송하던 신하가 다음 날에는 영창의 지지자로 몰려 유배를 갔다. 모든 말이 칼날이 되었고 모든 충성이 의심받았다. 인모광후는 처음엔 정치에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어린 아들의 미래를 지키려면 움직여야 했다. 그녀는 조용히 친정 세력과 연결하고 영창의 명문교육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 모든 행동은 광해의 눈에는 반역의 씨앗처럼 보였다. 광해는 여전히 겸손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 냉기가 자라나고 있었다. 그는 알았다. 왕의 마음이 이미 나를 떠났다. 그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효자도 아니고 단지 후계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정치인이었다. 1608년 선조가 세상을 떠났다. 그의 마지막 유언은 혼란스러웠다. 광해를 왕으로 삼되 영창을 잘 돌보라. 하지만 그 문장은 곧바로 칼날이 되었다. 왕으로 삼되 동시에 경쟁자를 남겨라. 그의 봄 광해는 즉위식을 올렸다. 백성들은 환호했지만 조정의 절반은 침묵했다. 그의 어머니 공빈 김씨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왕비는 임목이었다. 즉 왕의 좌석 옆에는 친모가 아닌 정적이 앉아 있었다. 그 시선은 차가웠고 예법은 어색했다. 대비께 인사 올리라. 예식관의 외침이 울릴 때마다 광해의 고개는 점점 낮아졌다. 그의 마음속엔 이미 한 문장이 새겨지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다. 그 뒤로 조정은 하루가 멀다 하고 분열되었다. 데뷔 전에는 영창의 이름이 울렸고 대궐에서는 광해의 명이 내려졌다. 누구도 서로를 믿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1963년 그 씨앗은 싹을 틔웠다. 개추곡사 구이초 유시라 불린 그 사건이 터지며 조정 전체가 피로 물들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서궁의 문이 닫히기 전 피할 수 없었던 운명의 씨앗이었다. 사랑은 두려움으로 바뀌었고 모자는 적이 되었다. 그리고 역사는 그 씨앗이 자라나 비극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1963년 개축년의 봄, 조정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해 3월 대북파의 영수 정인홍이 상소를 올렸다. 영창대군이 반역을 꾀하였으니 어미 임목대비 또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나이다. 그 상소는 단 한 줄이었으나 천둥보다도 무거웠다. 광해군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손에는 영창의 이름이 적힌 보고서가 8장 쌓여 있었다. 보고서마다 다른 필체, 다른 서명. 그러나 결론은 하나였다. 영창은 영모의 아들이다. 그 보고서들은 모두 같은 곳에서 나왔다. 서인파가 몰락한 뒤 조정을 장악한 대북파의 손. 그들은 왕의 불안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불안을 권력의 사다리로 삼았다. 정인홍, 이이첨, 그리고 한때 광해의 스승이었던 유영경까지. 그들은 서로 다른 목소리로 왕의 귀에 속삭였다. 전하 대비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어젯밤 대비께서 서찰을 받으셨다 합니다. 그 안에 영창의 이름이 있었다 합니다. 증거는 없었다. 그러나 의심은 이미 증거를 대신했다. 왕은 직접 조사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다. 그 한 번의 끄덕임으로 한 소년의 운명이 결정되었다. 영창대군 나이 8. 그는 그해 여름 강화도로 유배되었다. 바다 바람이 거칠었고 밤마다 파도가 성벽을 때렸다. 그를 돌보던 시녀 하나가 울며 말했다. 대군마마, 어머니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오지 않았다. 한 달 뒤 강화의 수령이 조정으로 급보를 올렸다. 대군이 병사하셨습니다. 사관은 덧붙였다. 병의 원인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백성들은 말했다. 그는 병이 아니라 외로움에 의해 죽었다. 그 소식이 서궁에 닿았을 때 임목대비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단지 허공을 향해 묻듯이 말했다. 그 아이가 무엇을 알았다고 죄를 지었단 말인가. 그 말은 아무 기록에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궁인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지금까지 내려온다. 그날 밤 광해는 홀로 서재에 앉아 있었다. 등불은 희미했고 손끝은 떨렸다. 그는 알아차렸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의 왕좌는 피로 세워졌고 어머니와의 인연은 돌이킬 수 없게 끊어졌다. 그 뒤로 조정은 완전히 대북파의 것이 되었다. 정인홍은 왕의 충신이라 불렸고 이이첨은 국가의 심장이라 칭송받았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이 권력을 나누어 먹는 사냥터였다. 왕은 점점 고립되어 갔다. 모든 보고가 대북파의 손을 거쳐 올라왔고 대비의 이름은 언제나 불경, 불충과 함께 쓰였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궁중의 시녀들이 사라졌다. 대비의 편지가 도중에 끊겼다. 누군가 일부러 왕과 어머니 사이의 다리를 하나씩 부수고 있었다. 그 다리가 완전히 무너진 날 서궁의 문이 닫혔다. 광해는 그날 밤 조정의 일지를 불태우게 했다. 쓸데없는 말이 많다. 그는 말했다. 하지만 그 불길은 기록을 태우는 동시에 그의 인간됨마저 삼켜버렸다. 정인홍과 이이첨은 그 불길 속에서 웃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왕이 이제 혼자라는 것을, 그리고 외로운 왕은 언제나 누군가의 칼이 되기 쉽다는 것을. 그리하여 음모의 그물은 완성되었다. 한쪽 끝에는 권력의 욕망이, 다른 쪽 끝에는 모성의 절규가 매달려 있었다. 누구도 빠져나오지 못했다. 그물의 실은 너무 조밀했고 피로 젖어 있었다. 그날 이후 조정은 고요했다. 그러나 그 고요는 평화가 아니라 공포였다. 모든 신하는 침묵했고 모든 종은 숨을 죽였다. 오직 서궁의 창문 틈에서만 바람이 울었다. 그것은 슬픔의 소리가 아니라 저주의 시작이었다. 1913년 여름 조선의 하늘은 유난히 뜨거웠다. 그 열기 속에서 한 생명이 꺼졌다. 영창대군의 죽음. 그 사건은 단 하루 만에 조정을 뒤흔들었다. 하지만 아무도 울지 않았다. 울면 곧 영모의 조짐이라 여겨졌기 때문이다. 사관은 건조하게 적었다. 영창대군 강화에 유배되어 사사되다. 단 4글자. 그러나 그 뒤에는 한 여인의 세계가 무너졌다. 그 여인은 서궁의 문 앞에서 매일같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햇빛이 닿는 순간 그녀의 손등 위로 미세한 떨림이 흘렀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체념이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이제 더는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의 이름은 인목대비였다. 그날 이후 왕은 그녀를 완전히 고립시켰다. 서궁에는 시녀 셋과 노비 둘만이 남았다. 그들은 매일 아침 왕의 명을 전했다. 대비께서는 동궁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말라. 그 말은 곧 사랑을 잊으라는 명령이었다. 1972년 인목대비에 병세가 깊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하지만 광해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모든 전원을 끊었고 그 소식을 들은 척조차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왕은 이미 어머니를 마음속에서 죽였다. 이듬해 광해의 권력은 더욱 강해졌다. 그의 곁에는 대북파의 간신들이 서 있었고 그들의 손에는 수많은 피가 묻어 있었다. 그들은 왕에게 속삭였다. 대비는 여전히 백성들 사이에서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전하의 통치는 위태롭습니다. 그 말은 독이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왕의 마음을 좀먹었다. 그리고 마침내 1963년 3월 13일 왕은 결정을 내렸다. 대비를 폐하라. 이 명령은 조선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것이었다. 왕이 자신의 어머니를 폐위시키는 순간 그날의 궁궐은 숨소리조차 사라졌다. 서궁 앞마당에 군사들이 늘어섰다. 문이 열리자 바람 한 줄기가 스쳤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검은 비단 옷깃을 고쳐맸다. 왕의 뜻이라면 거역하지 않겠다. 그 말 속엔 체념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한 줄기 슬픔만이 남아있었다. 궁녀 하나가 울음을 삼키며 무릎을 꿇었다. 마마 전하께 사죄를 비십시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사죄는 죄 있는 자가 하는 것이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그 순간 한 나라의 도리가 무너졌다. 사관의 붓은 떨렸다. 그는 일기에 적었다. 모자가 서로 원수로 서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바람이 서늘하였다. 야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서궁의 문이 닫히던 날 비둘기 한 마리가 담 위에 앉아 울었다고. 그 소리가 사람의 울음 같아 군사들이 겁에 질려 뒤를 돌아봤다고 한다. 누군가는 그 소리를 조선의 양심이 울었다고 말했다. 그날 밤 광해는 홀로 어조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끝에는 왕의 도장이 있었다. 페모 페이무. 그 두 글자를 새긴 도장이 떨어질 때 그는 눈을 감았다. 잠시 후 눈을 뜨자 그의 머리카락이 희미하게 하얘져 있었다고 전한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제부터 자신이 왕으로 남을 수 있을지라도 사람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날의 명령은 한 사람의 삶을 지웠을 뿐 아니라 한 왕조의 도덕을 무너뜨렸다. 서궁의 달빛은 붉었고 바람은 울었다. 모자는 서로를 용서하지 못한 채 각각 다른 감옥에 갇혔다. 한 사람은 돌로 둘러싸인 방 안에서, 또 한 사람은 왕좌라는 이름의 철창 속에서. 서궁의 문이 닫힌 지 사흘 뒤 조정의 회의장은 피비린내로 가득했다. 광해군은 어조에 앉은 채 조용히 입을 열었다. 대비를 따르는 무리 모두 조사하라. 그 한마디가 조선 팔도의 피를 부르게 했다. 1923년 3월 16일 첫 번째 조서가 내려졌다. 전곤 이항복 등 대비전과 서찰을 주고받은 자를 체포하라. 이틀 뒤 전곤은 광가의 지하 감옥으로 끌려갔다. 그의 손에는 묶인 자국이 남았고 입에서는 피가 흘렀다. 그는 신하로서 마지막으로 말했다. 임금은 어머니를 버렸으니 신하는 충절을 지켜야 하오. 그 말이 끝나자 곤장이 내리쳤다. 그는 그날 밤 숨을 거두었다. 3월 20일 두 번째 명이 내려졌다. 대비전의 노비 중 말이 많은 자를 추방하라. 서궁에서 일하던 20명의 시녀와 하녀들이 한밤중에 끌려나갔다. 그중 13명은 멀리 제주로 유배되었고 나머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사람들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누군가 그들의 입을 막았다. 3월 25일 세 번째 명이 떨어졌다. 대북의 의견을 거스르는 자 모두 직위 해제하라. 그날로만 28명의 관원이 파직당했다. 일주일 뒤 그중 절반이 영모의 의심으로 사사되었다. 광해는 서명하지 않았다. 단지 붉은 도장만을 찍었다. 그 붉은 잉크가 피와 구분되지 않았다. 4월 1일 마지막 명이 내려졌다. 모든 기록에서 대비의 이름을 지워라. 사관은 그 명을 듣고 붓을 멈추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것은 역사에 대한 살인이다. 그러나 아무도 항의하지 못했다. 그날 밤 승정원 일기의 한 줄이 칠흑처럼 검게 번졌다. 이날 대비의 이름이 사초에서 삭제되다. 그 사이 광해는 더욱 단단해졌다. 대북파의 정인홍과 이이첨이 그의 곁을 지켰고 조정의 모든 문서가 그들의 손을 거쳐 올라왔다. 그들은 왕에게 충성을 바쳤지만 그 충성의 대가는 피였다. 새벽마다 형조의 감옥에는 울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죄가 없다. 대비께 충성했을 뿐이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닿지 않았다. 왕은 이미 귀를 닫았다. 한 달이 지나자 조정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충신이 사라지고 간신히 웃었다. 왕의 얼굴에는 예전의 온화함이 사라졌다. 대신 그의 눈빛엔 늘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다. 그 두려움은 밤마다 그를 괴롭혔다. 그는 잠들지 못했고 꿈속에서 어린 시절의 어머니를 보았다. 하얀 도포 차림으로 그를 부르는 어머니. 그러나 가까이 가려 하면 그녀의 얼굴이 서서히 서궁의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그 무렵 백성들 사이에 노래 하나가 퍼졌다. 왕은 어머니를 잃었고 어머니는 아들을 잃었다. 하늘은 누구의 편이더냐. 그 노래를 부른 농부들은 몰래 잡혀갔다. 그들의 혀는 잘리고 이름은 지워졌다. 그러나 노래는 멈추지 않았다. 사람들은 밤마다 속삭였다. 하늘이 보고 있다. 광해는 결국 아무도 믿지 않게 되었다.
정인홍마저도 의심했고 이이첨에게조차 냉정했다. 그의 어좌는 점점 비어갔다. 신하들은 명을 기다리지 않았다. 왕이 침묵하면 스스로 그 뜻을 짐작하여 움직였다. 그리하여 피는 멎지 않았다. 그의 겨울 서궁의 창문 틈으로 눈이 들이쳤다. 임목대비는 차가운 손으로 그 눈을 받아들며 말했다. 이 눈이 녹을 때 그 아이의 왕좌도 사라지리라. 그녀의 예언은 틀리지 않았다. 다음해 봄 인조반정의 깃발이 한양을 향해 올랐다. 그 모든 숙청과 공포는 결국 자신을 향한 칼이 되어 돌아왔다. 광해는 권력을 지켰지만 나라를 잃었다. 그가 두려워하던 하늘의 심판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피로 더럽혀진 그 왕좌를 향해 조용히 걸어오고 있었다. 역사는 언제나 승자의 붓으로 쓰인다. 광해군의 이름 옆에는 늘 페모살제, 페이 무사띠라는 문장이 붙는다. 하지만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정말 어머니를 죽인 폐륜의 군주였는가? 아니면 권력의 질서 속에서 희생된 인간이었는가? 조선 후기의 학자 안정복은 이렇게 적었다. 광해는 지혜로웠으나 때를 얻지 못했다. 그는 외교에서 명과 후금을 모두 다루며 조선의 존망을 지켰다. 전쟁을 막고 백성을 살린 왕이었다. 그러나 그 지혜가 가문의 불화 앞에서는 무력했다. 정사, 정신은 냉정하다. 애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광해 모후를 서궁에 가두고 이름을 폐하니 천륜이 끊어졌다. 사관의 붓끝에는 분노가 실려 있었다. 그 기록만 보면 그는 확실히 불효의 상징이다. 하지만 야사는 다른 이야기를 전한다. 서궁 사건 이전에 이미 임목대비의 세력이 왕실을 위협하고 있었다는 것. 그녀의 친정, 즉 박씨 가문이 영창대군을 옹립하려 했다는 소문은 광해가 아닌 신하들의 입에서 시작되었다. 즉, 모자 간의 싸움은 피보다 진한 정치의 계산에서 비롯된 셈이었다. 광해는 결국 스스로 선택하지 못했다. 그의 주변엔 언제나 두 부류가 있었다. 자신의 왕좌를 지키려는 자들과 그 왕좌를 흔들어 자신이 오르려는 자들. 그 틈에서 그는 인간이 아닌 정치의 기계로 변했다. 어머니를 향한 냉정함조차 그 기계의 톱니였다. 한편 근대의 역사학자들은 그를 재평가한다. 그들은 말한다. 광해는 조선의 마지막 현실주의자였다.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불필요한 전쟁을 피한 왕. 그의 결단이 아니었다면 조선은 이미 전란에 휩싸였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 현실주의는 유교적 도덕의 틀 안에서는 용납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임목대비는 어땠을까? 그녀는 억울한 피해자였을까? 아니면 정치적 중심에 선 어머니였을까? 의 한 대목은 이렇게 적고 있다. 데뷔전에서의 서찰 왕래가 잦았으며 일부 문서에는 왕위를 언급하였다.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그녀 또한 단순한 희생자는 아니었다. 그러나 진실은 이미 사라졌다. 서궁의 문이 닫히는 순간 모든 증언은 침묵 속에 묻혔기 때문이다. 이 점은 나중에 고백했다. 전하께서 처음엔 폐모를 원치 않으셨다. 그러나 신하들이 나라의 안정을 이유로 설득하였나이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광해는 폐모의 왕이 아니라 정치의 재물이었다. 하지만 반론도 존재한다. 그가 직접 어명에 서명했고 그 서명이 아니었다면 인목대비의 유폐는 불가능했다는 점이다. 역사는 명령의 책임자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가 스스로 붉은 인장을 찍은 순간 그 죄는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물어야 한다. 그 서명은 의지였는가 아니면 공포였는가? 그가 왕좌를 지키기 위해 택한 결단이었을까? 혹은 신하들의 칼끝 앞에서의 항복이었을까? 만약 그가 정말로 폐륜의 군주였다면 왜 폐모 후에도 어머니를 죽이지 않았을까? 그녀를 서궁에 가둔 채 살아있게 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혹시 그는 끝까지 인간의 양심을 버리지 못한 것은 아닐까?
이 질문은 4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다. 광해는 악인이었는가 아니면 역사에 불운한 사내였는가? 어쩌면 그는 자신이 만든 왕좌에 스스로 갇힌 마지막 인간이었는지도 모른다. 그의 이름은 폐륜의 상징으로 남았고 그의 눈물은 기록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시대를 들여다보면 보인다. 권력의 법은 냉혹했지만 인간의 마음은 늘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을. 1923년 봄 반정의 북소리가 한양을 울렸다. 인조 반정. 그날 새벽 궁궐의 문이 열리고 광해군은 아무 말 없이 외쳤다. 모든 것이 나의 탓이다. 그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그는 싸우지 않았다. 칼을 들지 않았고 신하를 불러 변명하지도 않았다. 그는 다만 고개를 숙였다. 그가 폐위된 뒤 서궁의 문이 다시 열렸다. 그 안에는 흰 머리에 노모가 있었다. 임목대비는 이미 예전의 위엄을 잃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다.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대신 하늘을 향해 속삭였다. 왕좌는 무너져도 피의 인연은 끊을 수 없구나. 그녀는 광해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명했다. 그는 내 아들이다. 죄를 지었어도 하늘이 그를 심판할 것이다. 그 말에 조정은 침묵했고 결국 그의 목숨은 보존되었다. 광해는 제주로 유배되었다. 그곳에서 그는 매일같이 바다를 바라보며 살았다. 바람이 거세게 불 때면 그는 혼잣말을 했다. 그날의 문이 닫히지 않았다면 나는 어떤 왕이 되었을까? 그는 그곳에서 조용히 늙어갔다. 그리고 39해 뒤 한밤중에 세상을 떠났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단 한 문장이었다고 한다. 하늘은 어머니의 편이었다. 역사는 그를 죄인이라 부르지만 어쩌면 그는 가장 인간적인 왕이었을지도 모른다. 사랑과 의무효와 권력 사이에서 찢겨야 했던 사람. 그의 비극은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유교적 세상이 인간에게 요구한 잔혹한 선택의 결과였다. 서궁의 돌벽은 무너졌고 임목대비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묘비에는 어떤 원망도 새겨지지 않았다. 다만 4글자만이 남았다. 정숙하고 인자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안다. 그 평온한 4글자 뒤에는 모정의 피와 눈물이 스며 있었다는 것을. 역사는 늘 반복된다. 권력은 인간을 신으로 만들고 그 신을 다시 인간으로 끌어내린다. 광해군의 이야기는 그 순환의 가장 잔혹한 예였다. 그의 실패가 아니라 그의 시대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조선의 한 비극이 아니다. 지금의 세상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권력과 감정 사랑과 의무 사이에서 같은 싸움을 반복하고 있다. 역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늘의 우리 속에서 여전히 숨쉬고 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조선의 그림자 속에서 피어난 또 다른 진실, 그 다음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십시오.